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30일에 출석하라. 아니다. 나는 당장 가겠다. 물론 어제 무산됐습니다만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소환 날짜를 두고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정한 그 날짜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일단 최측근들부터 부르겠다는 검찰. 도대체 어떤 배경일까요? 조금 퇴근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11시 전에 찬데, 날씨도 찬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정말 날씨도 찬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천준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이 사법방해 의혹에 휩싸인 최측근 두 사람부터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입니다만 왜 부르는 겁니까? 네, 이게 사법방해 의혹 때문인데요. 이 박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죠. 이우일 지역위원장 대행을 만나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인 백모 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이후에 부인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재판 자체를 파행으로 빚는데 파행을 빚게 하는데 유인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옥중 편지라고 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을 다시 뒤집는 상황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물었을 때 통보를 받은 것이 없고 혐의도 모른다. 또 다만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진 프레임 같은 것 때문에 나를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언론 보도가 잇따르게 되니까 뭐 이제 법률적인 검토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도 또 소환 통보가 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박찬대, 천준호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때마다 늘 지근거리에 같이 있는 최측근 가운데서도 최측근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뭔가를 들여다보겠다. 검찰은 이미 앞으로의 상황,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 영장 발부의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증거인멸 우려, 여기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소환되는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겸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관련된 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게 지금 사건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지만 파행을 맞은 이후부터는 이화영 부지사는 누구에게도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거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의 불이익인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만 됐으니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뭐 먼저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같이 하는데 소환 일정상 이재명 대표보다 조금 이제 빨리 부르는 이제 그런 식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조서에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증거로 첨부해서 영장 청구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어 논리로 교통 변호인들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법정 증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완벽하게 부여되기 전이므로 가치를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할 거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대비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증언 어차피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고 그 법정 조서를 넣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이제 파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명히 그럴 거야. 아직 진술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유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하나 끼워 넣기 위해서 장군멍군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으려면 적어도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보다 더 확실한 건 아니 지금 재판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이제 한다면 그런 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재판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천준호 의원과 지금 박찬대 의원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계속 불이익이에요. 이거는 사실 본인은 재판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한 것은 결국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좋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스토리 전개를 얘기하면 발단, 전개, 절정, 파고, 결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지금 절정 정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거 능력 부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총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말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초조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러한 그 삿바싸움은 정기국회 그리고 이제 12월 내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신경전이 더욱더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클라이막스다. 지금이 절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 사법 방해라고 하는데 방해와 방어를 지금 혼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방해가 아니고 저는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그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측 또는 뭐 박찬대나 이화영 부인 이런 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통화하고 만나고 또 면회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법 방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면회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인데. 그러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죠. 선배님 응원합니다. 같은 지역에 또 같은 선후배 정치를 하는 선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서 선배님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그러면 사법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본질은 가고 지금 여제 주변의 그것들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질은 어디까지나 배임과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이게 법리상의 다툼이 치열하고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 확실하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뭐 현근택 변호사의 자료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찬대 의원이 이제 이후일 직무대행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사법 방해라고 지금 다른 일종의 여죄를 등장시켜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재명이 무슨 큰 잘못을 범했길래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그렇게 지금 국민 전환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의 여부고요. 그 진술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마 민주당의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사법 방어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 근데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 방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방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용인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만났다 안 만났다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안 만난 것처럼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는 전화를 바꿔줬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다든지 예. 또 그 부인의 행태도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는 그 해강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신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임을 시키고 지금 이사달이 나서 국선 변호사가 임명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겠다라는 안간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왜 이우희를 만난 사실, 또 이화영 부인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당연히 만날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이제 부인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최소한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이화영 전 지사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이화영의 마음을 돌리거나 뭐 어떻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면에 가면은 그걸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말이 나간 셈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빨리 그럼 자기를 소환해라. 그럼 빨리 영장을 청구해라.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치 맞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논리 모순인 것 같은데 방해가 아니라 방어라 그랬잖아요. 방어를 할 주체에 지금 박찬대 의원이나 천준호 비서실장이 들어가나요? 방어를 할 게 지금 그렇게 포장할 거면은 이분들이 지금 한 몸으로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지금 그 사실관계 자체도 부인했었잖아요. 예. 거짓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라고 아예 사실관계를 내놓고서 얘기하지 못할 거였는데 이제 와서 방어라고 하면 민주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오히려 더 인정되는 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어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어를 해야지 왜 경기도 전 지사 시절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요, 방어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아니 나는 북한 가려고 했었던 건 맞지만 쌍방울이 돈을 내줬다는 거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아니 당장 전화를 해서 사건이 문제가 커졌을 때 아니 그 돈이 쌍방울 돈이었어요? 나보고 지금 쌍방울 돈 받아가지고 거기 가라는 거였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게 엄청난 죄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화부터 내야 되죠. 방어 전에 화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정치적 큰 곤란에 빠져 있으니까. 왜 이 부분은 빠져 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맞다면,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여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주장은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건 또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명 과정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의 최측근 곧 소환되는 박찬대 의원의 해명입니다. 해명 과정. 자, 박찬대 최고위원 TV조선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얼굴도 모른다.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요.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이 발언을 똑같이 먼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몇 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자, 좋아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최측근도 닮아서였을까요? 논란이 제기되자 처음 했던 일성은 얼굴도 모른다였습니다. 김성태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화영 씨 부인을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 제기에 대한 이 첫 반응만 똑같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죠. 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은 통화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요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두 사람의 해명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가 통화한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바꿔줬다. 이재명 대표는 누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봤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쪽에서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그냥 우연히 바꿔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최측근이니까 이렇게 해명도 비슷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정치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수 정당에서 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화두가 뭐냐면 당시 박연차 회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그럴 때 일면식도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면식도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이 정치인들은 나왔죠. 여러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그 사람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나왔다는 이유로 본인이 사퇴를 해버려요. 총리 후보에서. 이게 그래도 한국의 정치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지적하셨듯이 얼굴도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는 건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 교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할 때 우리가 얼굴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화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그게 드러날 것을 알고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는 한번 뭐 받았다 그랬습니까? 전화 오니까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 거짓 진술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은 전술로 바뀌어가지고 아 사실은 받았었나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어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계속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리수가 두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난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전화는 한 번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말 그 닮아가는 정도가 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저는 박찬대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모른다고 했을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최측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부인을 또 통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했다고 하는지 그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가령 이제 김문기 직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문기 팀장과 같은 직급이 성남시청에 400명이나 있고 또 4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디 뭐 호주 여행을 갔나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기관장을 할 때 5년 전에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같이 5명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직원 이름 지금 생각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비극을 당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달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모른다 또는 나는 몰랐다. 지금 이 주장은요. 이번 쌍방울 300만 불 대납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모른다. 나는 몰랐다. 자, 이런 주장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나올까요? 또 증거나 주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몰랐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초보적인 방어라 가지고 통할 리가 없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분인 것처럼 그러시더니 이제 모르는 게 점점 많아가지고 측근도 모르고 사업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내가 직접 한 건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도 모르신대요. 이게 통할 리가 없죠. 본인의 여태까지의 했던 말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관련자들의 이제 진술이나 증거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렇게 해요. 보통 이제 그 현장에 있었냐 그랬을 때 없었다 그랬는데 있었던 거 사진이나 CCTV 나온 거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신빙성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몰랐는데 사진 나와가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뭐 통화했잖아요. 기록 나오고 그런데도 뭐 알맹이 있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다 다들 막 고개가 돌아가요.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럴 정도로 신빙성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초보적인 방어 가지고 일관하기에는 너무 이제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엊그저께 있었던 김성태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눈에 띄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자, 전화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그런 뉘앙스의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술 먹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유 나한테 나한다고 전화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근데 이화영 지사랑은 어떻게 하세요? 두 사람은 어떻게 알죠? 지금 나랑 처음 통화하는 게 처음 대면인데 근데 당신은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를 물어봤냐는 거예요. 안 물어봤답니다. 왜 검찰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그 관계라는 게 사실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응대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김성태 회장은 앞뒤로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마다 건건마다 바꿔줬었고 통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됐기 때문에 뭐 금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뭘 진행하고 내가 뭘 해주는지에 대해선 서로 교감이 있이 같은 이해관계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1,000만 원씩 후원해준 사람을 전혀 모르고 통화는 갑자기 바꿔서 그게 그 사람인지 몰랐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맥락 없이 뜬금없이 한 전화는 아니다. 그렇죠. 맥락 없이 할 리도 없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런 진술도 했어요. 내가 대북 송금할 때 개인 돈 땡기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 회사 주식 담보로 맡기고 빚을 내가지고 보내줬다고까지 했어요. 예.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믿고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바꿔주는 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냐. 내 주식 날아가면 기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그 믿음 없이는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통화를 그 정도로 폄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사실상 뭐 본인 입장에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한 사람 주목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비서실장만 겨눈 게 아니라 이 사람 역시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 뭐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현근택 변호사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현근택 변호사의 그 본인의 자격은 쌍방울 과 관련된 그런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중에서도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근데 다른 사건의 재판 기록을 이재명 대표한테 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쌍방울 관계자의 증인 신문 조서인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민주당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쌍방울 관계자 말씀드린 대로 증인 신문 조서를 이재명 대표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 부분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에 본인의 SNS에다가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증인 신문 조서를 직접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 출처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현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짧게요. 이 사건도 이번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마저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현근택 변호사나 변호인단에서 기록
의혹을 이재명 대표한테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방언은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랬다가 이제는 뭐 변호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다라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걸 왜 이재명 대표한테 줬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위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사건을 다른 관련된 모든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썼던 것이고 이것이 조직적인 개입 아니냐, 증거인멸 우려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요 사안은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논란이 등장을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1조 원대 환매 사태 일으켜서 수많은 피해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라임 사태. 그런데 이 라임 등의 3대 사모펀드 사태에서 거기에 한 민주당 의원은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먼저 빼갔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평생을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 미리 투자금을 돌려받았었다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민주당 다선 의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김상희 의원으로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이 김 의원 측은 이 환매 중단 한두 달 전에 투자금 2억 원을 미리 돌려받은 걸로 김 의원이 돌려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김 의원 측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투자기관에서 대리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 이게 빠져나가는지도 몰랐고 이 거래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인도 받고 그중에 이제 환매 중단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투자기관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한테도 다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특혜로 미리 알려줘서 2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게끔 해줬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특혜가 아니다. 나만 빼간 건 아니다. 일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요? 자, 물론 김상희 의원 입장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먼저 빼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법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 의원님?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만 내부 정보를 알았던 건가? 라는 의혹이 일 정도로 어쨌든 빼간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라임 자산운용이 그 부실 펀드를 계속해서 투자자 돈 받아갖고 돌려막다가 터져버린 것이고 사실은 지금 라임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종결되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서 김상희 의원이 자기 말로는 자산을 맡기고 손해를 받았다가 결국은 이제 특혜 환매를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특히 을지로위원회 해가지고선 을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상희 의원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좌시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아직 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김상희 의원 스스로도 다른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16명이 있었는데 그 16명 저는 또 자기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미래 SSS도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두고 너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이 큰 비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매우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국회에서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오늘 금요일까지만 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 안건을 기습해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니 3.1절에도 국회 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빨리 끝내자입니다. 어떤 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당초 8월 말까지였습니다. 30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만 끝 이렇게 줄인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정 앵커께서 3.1절에도 국회를 열지 않았냐 그랬는데 과거에 그 검소완박된가요? 그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또 회기를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회기를 단축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이재명 방탄당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상한 게요. 꼭 비회기 때 나를 영장을 청구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왜 비회기만 가능하고 회기 때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은 국회의장인 민주당 출신인데 이 국회의장마저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국회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예. 자, 이상식 실장님한테는 이따 민주당 다른 주장과 함께 같이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은. 자, 민주당은 이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한 곳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즉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한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자, 민주당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산이 됐습니다만, 자, 지금 이 피의자의 사실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신 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건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수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도 사실 민생을 위해서 3월 1일에도 열어야 된다라고 하루도 비울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그럼 이번 달에 갑자기 민생이 다 해결됐나요? 뭐 태평성대가 열렸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우는 거는 구속 위기에 대한 방탄을 하다가 이제는 정치적 위기에 대한 방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소환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수사 일정상 8월 달에 소환하고 영장 청구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그 이화영 재판 파행될 때부터 이건 9월에 할 수밖에 없다. 일정상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무에서 이거 서류 준비하고 소환조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가지고 할 텐데 검찰이 지금 9월에 청구하기 위해서 꼼수 부린다. 이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 저번에도 질문지가 300페이지였잖아요. 250페이지. 그렇죠. 정도. 그거 아니 근데 늘어가지고 300페이지까지 나중에는 가는 300 그렇죠. 페이지였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준비하려면 며칠 걸려요. 왜냐면은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 기록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매칭을 시켜서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정교하고 미리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 걸리는 거 계산해서 상대방도 그만큼 미리 통보해서 준비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시점에 오거나 그거보다 오히려 준비 더 해야겠다고 뒤로 가는 거는 가능해도 앞으로 와가지고 당장 내일 가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봤자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유불리 없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검찰에 곤란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건 객관적으로 수사 일정상으로도 8월 청구는 원래 말이 안 됩니다. 원래 9월 이후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검찰 한번 무조건 나빠요 소리 한 번 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주장도 전해드리죠.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강선우 의원인데요. 자, 이번에도 검찰이 나섰다. 그런데 이유가 일본의 핵 오염수 이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투기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가 뭐 조야에 들끓고 있는데 뭐 이 검찰이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이런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또는 정부 여당이 제1당에 대한 대표를 이 정도 출석 시기 정도 조절을 못 해주나. 아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비회기 중에 자기를 영장 청구를 해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당의 분열과 갈등을 막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불필요하게 또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혼자서 그런 방탄을 제거하고 혼자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방탄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 영장을 신속하게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임이나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재판에 언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말을 할까 이걸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설사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고를 받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결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죄가 성립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시기를 어떻게 24일로 해달라 이런 검찰과의 실랑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쇼핑하러 가는 거냐, 소풍하러 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식당 예약이라고 해서. 예, 식당 예약을 하는 거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풍하는 게 아니고 쇼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대표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정치를 하는 동업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좀 동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비판한다. 가령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울산 땅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의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정치적인 금도 좀 그런 걸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설상가상일까요?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사용했다는 일본제 샴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의 폭로로 알려졌는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 이 문제의 샴푸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네. 사실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 문제는 굳이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지연 기자가 이 제보자를 직접 만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일단 그 제보자의 얘기도 좀 들어보죠.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이 제보자가 작년에 이미 한 차례 폭로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폭로의 장에 서게 된 이유는 작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가 워낙 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만 한정돼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부인 김혜경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용에 대해서 지시 혹은 묵인했던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폭로하는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사용에 직접 혜택을 받았고 혹은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들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화면에서 봤던 이 샴푸인데 저 샴푸예요. 예,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청담에 있는 미용실을 다녔었다고 해요. 근데 그 미용실 머리 해주시는 분이 이 샴푸 좋으니까 이 샴푸 써라 이렇게 권유를 해줘가지고 시중에서 안 파는 아주 좋은 샴푸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맞으니까 이걸 쓰도록 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저 샴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 샴푸를 쓰니까 이제 이 제보자 위에 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그 미용실에 또 가서 청담 미용실에 가서 그 똑같은 제품을 다시 사오라 이런 지시를 받고 청담 미용실에 직접 가서 공수를 해온 샴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제보자가 사진 올린 거 있죠. 저 심부름 이제 가서 샴푸 사오세요. 그러니까 네 사왔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그 돈을 경기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서가 돈을 줬다. 이 부분은 어제 짚었습니다만 자, 저 날짜가 나오거든요. 오후 1시 21분. 자, 적어도 저 샴푸는 첫 번째 산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샴푸를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으니까 심부름 시켜서 그 샴푸 사오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 시점이 이건 제가 굳이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가 21년이었죠? 네, 맞습니다. 2021년 7월. 저 때 많은 사람들은
노재팬 일본 거 안 써. 막 그렇게 하고 그게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계속 유지되던 때 아니었었나요? 물론 뭐 개인 비품을 가지고 이제 뭐 일본산을 쓰냐 안 쓰냐 이렇게까지 공개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일어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의 이제 제품을 쓰고 자국의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사로서 공개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TF도 꾸려가지고 이거에 대응하도록 우리가 더 국내 생산을 더 늘리자 뭐 이런 국내 자국 제품을 쓰자 이런 공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1년도면은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가 아직 해제가 되기 전이고 아직 불매 운동 등등이 활발하게 벌어질 시점이었어서 이게 공개적으로 지사로서 한 발언과 이제 실생활에서의 이제 삶의 행태가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들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문제는 지금 이게 권익위에 신고가 됐잖아요.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신고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하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맞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입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니까 아예 이게 좀 더 부각되는 걸 막겠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법적 조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거의 똑같은 지금 대응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한번 어설프게 진실 공방했다 격침당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김혜경 씨에 대한 의혹 터졌을 때도 배모 씨하고 같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공격했다가 추가 증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사과했었고 진실로 드러났고 배모 씨가 허위 발언한 걸로 얼마 전에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한 번 싸워가지고 안 됐다. 이거 진짜 더 터져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한 것까지 포개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백숙, 초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진실이었는데 갑자기 일제 샴푸 하나를 거짓말로 껴넣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지금 부각돼가지고 조사가 더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들어가면은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의율 변경이 돼서 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국고손실이라 하면 왜 비서가 그 영수증 처리를 돈으로 넣어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들어오면서 그 회계 책임자의 지위가 추가되기 때문에 죄가 뭐 이건 말도 못하게 세져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한 수사, 논의 이거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예 빼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치졸합니다. 정치의 품격이라는 말도 생각나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가 조금 추가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이건요, 사실 뭐 제가 뭐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갑질의 문제가 사실은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제보자가 저희들 지금 녹취가 없어서 당장은 못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7급 공무원 배모 씨한테 얼마나 혼났습니까? 예? 그 김혜경 씨 앞으로 좀 지나갔다고 비 오는데 차 제대로 똑바로 안 됐다고 왜 이재명을 제대로 못 모시냐고 왜 김혜경을 똑바로 못 모시냐고 일요일 날 나가서 밥 지으라고 했잖아요. 밥상 차리라고 했잖아요. 밥상 차려줬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7급 그 공무원에 당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걸 제보를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존경할 만한 일을 했어야 존경을 하지 그렇다고 나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하느냐라는 차원의 제보였거든요. 예, 뭐 저도 이제 부속실 직원을 옛날에 이제 같이 근무를 해본 경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걸 느꼈다면은 분명히 이제 그 윗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꾸 이제 갑질 이야기를 하면 저도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오늘은 뭐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짧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것도 다를 필요는 있어요. 자, 샴푸 하나가 뭐냐라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거 법인카드 몰래 빼먹고 초밥, 샴푸 오히려 뭐 저기 백현동에서 얼마의 배임 뭐 이런 것보다 사실 국민적 감정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네. 정치를 하셨으니까 알게 하시죠.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가재, 붕어, 개구리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금수저, 흙수저 운운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자기 자식들의 입시 문제를 보니까는 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기 위해서 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 7개의 문서가 허위 조작되고 지금 그래서 그 딸이 그 학교의 학위가 전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사실은 위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정의, 불공평 얘기하면서 그 뭐 호밀이 들어간 비싼 샌드위치에 청담동 샴푸 이러니까 저 사실 말하기도 싫어요, 이런 거. 근데 아유, 왜 이렇게 민망한 상황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인이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 제보자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그 청담동에 가서 샴푸 사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건 없다는 점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질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여기 경로당이고 주민 되게 저는 여기 경로당이고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않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이 두쪽 나요. 두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자, 윤영찬 의원 지역구까지 직접 찾아가서 지금 항의를 했고 그 장면을 그대로 자랑하듯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 화면은 박용진 TV 화면입니다만 역시 유권자들 만나러 가는 사이에 왜 여기 왔느냐, 똑바로 해라.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일 당했고 이원훈 의원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한번 찍히면 저렇게 되는 겁니까? 정치를 해보신 분이고 이제 곧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양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죠. 왜곡된 형태의 지지자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지지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막 감정적으로 환호를 하면은 거기에 최면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그리고 그런 지지가 영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 다른 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민주당의 그 지도부에서는 방치하는지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피해자인 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강성 지지층들의 이러한 그 극성이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을 좀먹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비 오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강성 지지자들 분들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하도 안 나온다고 한번 나오라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강성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뭐 맞닥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님 그 혹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죠? 예,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다 읽으라고 했는데 다 읽지 못하고 일부만 읽어서 레포트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제 지내왔는데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다른 자기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서 저렇게 너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한다.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보수 정당에서 태극기 부대가 조금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희 지지자들도 좀 자제하고 좀 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지금 자유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되게 주옥 같은 문장 중에 틀린 주장의 의미가 하나를 찾자면 맞는 주장이 왜 맞는지를 극명하게 더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개딸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바로 글쎄요, 이 노래를 직접 저희들이 틀어드려야 되나 고민은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노래 들려드리죠. 이 노래 만든 작곡가입니다.
네, 광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주에 가면 이분의 이름을 딴 도로까지 있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알고 봤더니 나중엔 중공군, 지금 들으신 바로 중공군 군가, 그리고 북한군의 군가까지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정율성. 그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자, 일단 어떤 인물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북한의 조선인민국 행진곡과 또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모두 작곡한 인물입니다. 1914년도에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열단에 가입을 한 이후에 4년 뒤에 중국 공산당에까지 입당을 했는데요.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예,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중국 군가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고향이 아닌 북한으로 가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 등을 지내고 인민군 협주단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197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국가 유공자 지정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참 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렇게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극복한 동지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한 2주가 지나서 정율성의 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화면 보셨겠지만은 단순히 어떤 개인 가족의 신청이 아니라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가 2017년 12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당시거든요. 이 방중을 전후해서 이 정율성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북한을 연결할 삼각 연결고리로서 그렇게 지금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썼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추서를 조금 이렇게 좀 추진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가 신청을 했는데 이 보훈처에서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공적심사위원회, 아마 여기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고 이제 그런 위원회로 보이는데 굉장히 장시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시간 회의 끝에 결국 부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결은 됐네요. 그렇습니다. 부결을 한 이유는 아까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 조선인민국 행진곡이라든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친북 행정만 해도 이렇게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부결을 했고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서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포상 자체가 추진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행적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 과가 있으면 이제 같이 놨어야 되는데 그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 자체가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추진됐던 게 아니냐라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심사했을 때도 독립운동을 위한 행적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부결이 됐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왜 추진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중국 관광객이 온다. 이거 굉장히 좀 근거로 궁색한 걸 대고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로서 맞다라는 걸 주장하든지 근데 근거를 댈 수 없으니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뭐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게다가 되게 부적절한 게 그런 논리라면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 그래서 자신들이 미국과 맞서 싸운 전쟁이고 한반도는 그냥 거기에 전쟁 터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중국군이 여기까지 진출했었다, 여기서 승전했었다, 기념관 세울 겁니까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글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역사를 주장하는 것까지 내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사실 왜 논란이 됐었냐면 광주시가 이 이른바 정율성 역사공원과 관련한 이걸 추진했었대요. 정율성, 이 율 노래로 성공하라.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업적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려드리자. 중국 관광객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훈부에서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 이 광주시는 지금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보기에 광주시에서 조금 뭐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 광주 정율성의 사례는 뭐 부분적인 사례에 불과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서훈이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서훈이나 뭐 이런 독립 훈장 주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친일하고 영공 논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근대사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과 북한과의 어떤 그런 이제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박정희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공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자는 희망을 줬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그렇게 혁명 때 문화혁명 때 등소평은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분의 공을 평가하면서 07과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 가까이로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농지 계획을 이룩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동훈이 그럼 장관이 그럼 결국 용공을 한 셈이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민 여론을 모아서 소통을 하고 컨센서스에 이르도록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을 좀 세심하게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광주에 어떤 그런 기념관을 만들고 전시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까를 가서 잠깐 봤더니 전남 화순에 바로 이 정일성 고향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가 뭐 이러니까 거기도 전시 공간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를 가봤더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항미원조. 항미원조. 최지원 기자. 항미원조가 뭡니까? 항미원조가. 예, 이게 그 6.25의 중국식 표현인데요. 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북한 침략이라는 6.25 전쟁의 본질을 좀 흐리는 측면이 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표현인데요. 1.4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남으로 피난을 왔습니까? 그때 누가 내려왔죠? 중공군입니다. 그걸 항미원조라고요? 네. 우리는 뭔데요?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 뭐 그런 논란인데 이제 이번에 이게 논란이 되면서 고향집에도 가봤더니 이런 표현이 써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로 논란이 불거진 건데 이게 저 고향집도 12억 원의 예산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도에 복원을 시킨 거거든요. 전남 화순에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정일성 고향집에 전시된 사진에서 이 글귀가 나오고 이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중국 입장에서야 그걸 뭐 항미 원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쪽 입장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저런 중국의 주장을 버젓이 전시 공간에 써놓는다? 글쎄요. 자, 이렇게 계속 이런 논란이 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분이 있었답니다. 연평도 전사자의 모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2010년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입니다. 김오복 여사고요. 이분이 이제 37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시고 이제 퇴임한 분이에요. 이제 지금 이 정일성 공원 지금 4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광주시가 이제 공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강기정 시장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아니 호국 유공자한테는 무관심한데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도운 세력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설립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사업 접어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강 시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래요. 뭐라고 답장이 왔습니까? 하냐면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중간이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 하사는요. 뭐 다 많이 아시니까 저도 연평도 피격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저 하사는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항구에 가서 휴가 받으려고 당시 병장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피격이 난 거예요. 그래서 휴가 안 가고 그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어요. 북한의 피격에. 그분의 부모입니다. 그분의 부모는요. 교장 선생님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항미원조의 그런 글귀를 대한민국 땅에 만들자. 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 대한민국 혈세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위치의 위정자 중에도 북한과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기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심장 광주를 욕보인 강기정 강주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강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미 원조라는 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나라 땅에 그게 있었다는 건 그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수기를 많이 하고 국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최대한 이제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반대 사례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경 기자, 지금 뭐 이 논란이 계속 정치권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이게 특히 참전 용사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평가가 그래도 비교적 분명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문헌이라든지 보통 이런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의 여지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과 북한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들의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행진곡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지금 이 변화가 있대요. 소비를 안 하시는 게 있답니다. 뭐였느냐? 이른바 괴담에 휩싸여 있었던 우럭, 그다음에 멍게, 이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럭과 멍게는 콕 집어서 이 현수막 같은 데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우럭과 멍게는 또 무슨 죄인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어시장 상인들은 당장 국내 소비가 줄어들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수산물을 보기에 지리 겁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수산물 소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110여 곳에 월별 수산물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오염수 괴담에 휘말린 우럭과 멍게의 소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난 6월 국내 우럭 출하량이 1년 전에 비해 2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멍게의 수입을 요청했다는 가짜 뉴스에 멍게의 도매 가격이 18%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 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다. 고기 안 잡겠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검사를 기존 800건에서 1,200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장례를 치를 때,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분 발인 직전에 시신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염습이라고 합니다.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거죠. 그걸 준비해 주십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정말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충북 청주한대학병원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쯤 장례식장에서 이 병원의 장례 지도사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했는데 예. 가족들이 염습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까 어머나 우리 엄마가 아니다. 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다? 시신이 잘못 인계가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래서 잘못 인계된 시신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이 90세의 고인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다시 인계가 됐는데 어쨌든 병원 측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안타까운 사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염하고 입관하는 이런 그 직전에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엄마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뵙겠다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그 엄숙하고 비정한 순간에 시신이 바뀌어 있다? 우리 엄마가 아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장시경 많이 가보지만은 보통 때 이렇게 그 뭐 빈소에서 평정을 유지하던 이렇게 유족들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입관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엉엉 우세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병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 시신 보관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서 시신을 꺼내서 이제 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이 혼동을 한 것 같다라고 병원 측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를 다하겠다. 그래서 유족 쪽에도 사과를 하고 합의까지 해서 남은 장례는 원만하게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실수였겠습니다만 그래도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 전에도 이 시신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지난 6월에도 시신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패해 있어요? 예, 시신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지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실 때 모습이랑 확연하게 다르게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이나 이런 건 완전히 부인하고 관리 잘못이 아니다. 이게 지금 냉장고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딱 발뺌은 하면서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냉장고에서 바꿔가지고 시신이 나온 걸 보니 냉장고에 시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병원 같은 곳, 장례식장 같은 곳은요.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그러는 곳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정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실수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과거에. 갓 태어난, 이번에는 이제 장례식인데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뀌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가 바뀌었다. 이 사실을 며칠 만에 알아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아이가 바뀐 사실을 40년 만에 알게 됐다는 기막힌 사건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그렇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부부가 수원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아서 아내가 출산했고 간호사가 예쁜 딸입니다. 아이를 건네주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애지중지 무려 40년을 키운 겁니다. 당연히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딸의 나이가 이제 40을 넘은 지난해 4월 혈액형을 봤더니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부 간에도 이게 불화가 이어진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를 의심하는구나.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펄쩍 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온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딸이 도대체 가족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좀 잔인하게 말하자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걸로 판명이 친딸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를 출산했던 예전에 그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출산 기록을 찾아봤는데 의무적으로 보여야 될 이 기록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부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이 딸의 친부모, 생물학적 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장례식장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참 도로 위에서 말 그대로 지금 보실래요? 사진 먼저 잠깐 보시죠. 저렇게 어떻게 대자로 뻗어 있을까요? 황당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이야, 정말 차문 열고 아예 뒤로 들어 누웠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자 경찰관들이 저 신고를 받고 왔겠죠. 아저씨 일어나세요. 깨우지 말라고. 피곤해. 아저씨 여기 지금 안방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요. 깨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답니다. 술에 취했는지. 아니래요. 이상하더래요. 술도 술 냄새가 좀 살짝 났는데 이건 뭐지? 저 초록색 가방이 뭐지? 경찰관이 무언가를 꺼내 발견을 합니다. 심상치 않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저렇게 대자로 누워있을 정도면 정말 저 때만큼은 제정신이 아닌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지금 지난달에 벌어진 일인데 대로변에 운전자가 저렇게
도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 가던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원래 경찰이 하는 역할 중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조, 질서 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구호가 필요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출동을 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몸을 못 가누니까 아프거나 뭐 이런 건가 싶어서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제 좀 구호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지금 용품을 뒤져보니까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이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반전. 자, 트렁크를 지금 경찰관들이 열어서 지금 보고 그 안에서 초록색 가방 있네. 이건 뭐지? 딱 봐도 딱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바로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필로폰? 네.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저 마약에 취해서 저렇게 누워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마약과 술 둘 다입니다. 마약에도 취하고 술도 취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를 하니까 이미 면허 취소 수준인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이미 앞서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차를 저기까지 몬 거 자체가 무면허 운전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마약 같은 경우에도 마약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저 정도에서 발견됐기 망정이지 저 상태로 운전을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요. 결국 그래서 저 사람은 마약 투약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마약은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아예 시작부터 얼마 전에도 할리 씨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냥 주사기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친다고 그렇다니까요. 마약뿐만 아니라 담배도 참 끊기 힘든데 우리에게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하셨던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콩나물 그 뒤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콩나물 하면은 생각나는 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시합이나 하자. 덤벼라 해라. 덤벼라 해라. 너 내 양말하고 신발 꼭 갖고 있어라. 야, 저 때는 상당히 또 젊으셨을 때 모습인데 이주일 씨 코미디계의 대부였지 않습니까? 콩나물 팍팍 묻혔냐? 저도 따라하기 힘들고 잘하시는데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셨던 이주일 씨. 본래는 이제 샛별 악극단이라는 곳에서 사회자로 활동하다가 1965년부터 또 코미디계에서 굉장히 히트 작품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 정말 죄송한데 사진만 봐도 웃겨요, 진짜.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행어가 정말 히트를 많이 쳤었죠. 그런데 이주일 씨의 소식을 듣던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었는데 폐암 투병 중이다라는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주일 씨가 투병 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2002년 8월 2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보통 예전에는 유명인이 투병 생활하면 본인을 대중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주일 씨는 본인이 폐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리면서 광고에도 등장했는데 왜냐?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시면 이제 몸도 많이 달라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중 앞에 안 나서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 금연 신드롬 이걸 엄청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인데도 저 광고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주일 씨가 그거에 대한 인터뷰도 했었어요. 자기가 건강검진을 꽤 계속 받았었는데 멀쩡하다 그러더니 몇 달 뒤에 갑자기 말기라 그래서 너무 황당했었다. 그전에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속절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되는 거에 대한 고통, 충격을 받았음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광고를 출연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대중에게 웃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대중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초췌한 모습까지 드러내신 거거든요. 정말 다 주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주고 가셨다. 웃음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알리면서 저 때도 참 월드컵이 한창이었을 때 그 암으로 타계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원로 코미디언 다른 분들도요 사실 이 폐암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떠난 분들 탤런트 이미경 씨
그리고 백남봉 씨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남봉 씨도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넘버원이라고 부르셨던 그렇죠. 그 두 분과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이 백남봉 씨는 사실은 본래 이제 2008년에 늑막염 수술을 받던 중에 암 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치료에 전념을 했지만 71세로 2010년 세상을 떠나셨고요. 또 탤런트 이미경 씨 2003년 10월 말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본인이 폐암에 걸린 건 안지 6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당시 나이가 향년 43세였습니다. 와, 너무 젊다 이렇게 안타까운 반응이 있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 이렇게 아픈 사람 모습, 이렇게 암 환자 모습보다는 씩씩한 연기자로 남고 싶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남겨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탤런트 박광정 씨가 46세의 나이에 2008년 폐암으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가수 하춘아 씨가요, 과거 방송에서 이주일 씨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런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저하고 정말 인연이 큰 그 코미디계 황제라고 하는 이주일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춘아 씨 제가 먼저 귀국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맙게도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바니바니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한국에 나오니까 웬 남자가 따님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네. 그때가 인연이에요. 이주일 씨하고. 그리고 저하고 지금 8,500회 공연 중에서 한 7,000회 이상은 이주일 씨하고 했어요. 네, 뭐 하춘아 씨 하면 그 1위 폭발 사고, 1위역 폭발 사고 지금 익산입니다만 그때 하춘아 씨의 생명을 이주일 씨가 구했다라는 에피소드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의문의 죽음. 어쩌면 예고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었죠.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그 프리고진이 반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비행기가 추락했다. 전 세계 많은 언론은 글쎄 그게 추락이었을까? 격추였을까? 아니면 의도된 사고였을까? 자, 프리고진의 사망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I'm not surprised. Do you believe?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when Russia is not behind. А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стить? Предательство.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상이 숨진 겁니다. 푸틴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워낙에 암살을 많이 했어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 정적이나 뭐 요원이나 이거를 워낙에 제거를 많이 했고 그때 뭐 그래서 암살 방법 중에 홍차의 방사성 물질을 타서 먹게 했다. 그래서 푸틴의 홍차라는 게 암살을 의미하는 관용구처럼 쓰일 정도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홍차를 마시지 말란 얘기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고진이 반기를 들었을 때 곧 암살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의문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격추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은 게 비행기가 떴는데 그럼 궤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맞잖아요. 사고라면. 그렇죠. 지금 근데 저 내려오는 거 보세요. 직각으로 떨어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폭발이나 격추에 의한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저거는 격추에 의해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때 이제 방공망이 가동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선 사실상 푸틴이 배우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블랙박스도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떨어지고 불이 저렇게 났기 때문에 블랙박스 없던데요?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 근데 푸틴한테 이른바 대항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 의문사 된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프리고진? 예, 프리고진의 한때 별명은 요리사였다라고 하죠. 좀 요리사? 특이한 건데 푸틴의 요리사다. 왜냐하면 크렘린궁에서 여러 가지 연회가 열리고 할 때 이걸 총괄하면서 굉장히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신임을 얻었냐면 급식 관련한 기업을 만들 때
이 푸틴이 막대한 예산 지출을 승인해 줄 정도로 아주 신망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프리고진이 이게 뭐 요리 관련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 전문 기업을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흥미를 끌게 된 부분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였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프리고진이 만든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뭐 푸틴과의 트럼프의 연루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고진 하면 딱 떠오르는 바그너, 바로 용병 기업이 설립되면서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보다는 좀 악명을 떨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서 외신이 좀 독특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영화 대부를 보시면 왜 그 마피아들이 당장 정적이나 배신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용서하는 데 시간을 뒀다가 결말에 이제 복수를 하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푸틴이 그동안 2달 정도 시간을 뒀다가 프리고진을 제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공교롭게도 푸틴 정권의 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른바 푸틴의 홍차, 그 주인공은 이제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인데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호텔에서 동료가 준 홍차를 마시고 이제 죽었는데, 이 찻잔에서 발견된 방사능 물질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차를 조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2006년인데 그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권 지도자였던 이제 안나 플립스코스카야가 자택으로 가는 아파트 계단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군의 체첸 그 학살을 고발했던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또 2015년도에는 보리스 nemtsov 전 총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 이제 모스크바 시내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서 시내 한복판에서 네, 사망을 했습니다.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에너지 업계에 그 기업인 9명이 잇따라서 의문의 사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 이렇게 무섭네요, 무서워. 무섭죠. 이게 우연이 계속되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런데도 저는 더 놀라운 게,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이 배후에는 푸틴이 있다라고까지 지목을 할 정도인데도 푸틴은 건재합니다.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쌍둥이 소식인데요. 바로 판다, 푸바오. 이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 초에 저희들 뭐 태어났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 2달 다 돼가거든요. 쟤네들인데 쟤네들이 아직 이름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한 놀이공원에서 판다 쌍둥이 태어났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 가족이 뒤에 바오가 붙거든요. 1바오, 2바오였어요. 그렇습니다. 푸바오고 뭐 아빠 러바오, 엄마 아이바오니까 네티즌들은 그냥 1바오, 2바오 일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놀이공원청에서 공모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허. 댓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올라오는 후보군을 10쌍 정도, 10쌍이라는 건 쌍둥이니까 이름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려서 이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데, 생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이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 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화면 말고 진짜 볼 수 있어요라고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아기 판다들이 좀 대나무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그렇지, 와야 아직은.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는데요. 한 내년 1월쯤 생후 6개월 때 모습이 본격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푸바오는요, 내년 2월이면 다시 중국으로 갈지도 모른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